남은 거 좀 먹어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낙엽처럼 바스라졌다. 나는 그날 내 생에 가장 비싼 와인을 홀짝이며 그 목소리를 들었다. 창밖으로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흐릿했다. 그리고 그 흐릿한 풍경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에 잔뜩 웅크린 차에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내가 앉은 테이블 위에 놓인 먹다 남은 빵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이진우 올해 55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냉철하고 빈틈없는 백만장자라고 부른다. 내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내 회사가 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산다.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다. 물질적으로는. 하지만 내 안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텅 비어버렸다. 오늘도 나는 혼자였다. 저녁 식사를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아내와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다. 그들은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의 모든 빛을 잃었다.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정작 성공의 열매를 함께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펜트하우스는 넓고 깨끗했다.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들로 가득했지만 그 공간은 언제나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다. 직원들은 내게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았지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는 몰랐다. 나는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가지 않았다. 아내와 딸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찾아다니거나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밤늦도록 일했다. 일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였다. 일에 몰두할 때만 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레스토랑 창밖의 빗방울을 보며 나는 문득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딸은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우산을 쓰고 무릉덩이를 찰박거리며 걷는 것을 즐겼다. 아빠 비가 내리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이 그녀의 맑고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때였다. 창게 비친 내 모습 너머로 한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눈은 갈 곳 잃은 들짐승처럼 불안해 보였다. 나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내 시야에 들어왔다. 배를 감싼 그녀의 손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나는 그제야 그녀가 임신한 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남은 거 좀 먹어도 될까요? 그 말은 나의 성공, 나의 화려함, 나의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내 눈앞의 음식들은 갑자기 역겨워졌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웨이터를 불렀다. 그를 통해 그녀를 쫓아내려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웨이터에게 그녀를 안으로 모시고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이내 절박한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벼랑 끝에 선 한 생명의 애절한 외침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다. 29, 나보다 20살 이상 어렸다. 민서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내 앞에 섰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고 얇은 옷은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웨이터에게 따뜻한 담요와 물 그리고 메뉴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민서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괜찮으니 앉으세요. 나는 차갑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웨이터가 가져온 따뜻한 물을 마시자 그녀의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 그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굶주림에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앞에 놓인 음식들은 그대로 식어갔다. 민서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무 맛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자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공장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났고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다. 하지만 남자는 결혼 후 본색을 드러냈다. 민서에게 온갖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민서가 임신을 하자마자 모든 재산을 들고 도망갔다. 갈 곳을 잃은 민서는 며칠 동안 거리에서 헤매야 했다. 배 속의 아이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친구도 가족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배 속의 아이가 자꾸 발로 차요. 그러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에 어떤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아내와 딸이 떠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사고 당시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들을 말렸을 텐데. 나는 매일 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다. 민서의 이야기는 나를 그날의 고통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박함 속에서 나는 내 딸의 모습을 보았다. 어리고 연약했지만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던 내 딸. 나는 민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단순한 노숙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 1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이 근처에 비어있는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그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내 차로 향했다. 나는 그녀를 그저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 안의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싶었다. 그녀를 구원함으로써 나 또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 나에게는 1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안내한 곳은 내가 소유한 작은 아파트였다. 원래는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던 곳이지만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짐도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민서는 그곳이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가구를 채워주었다. 침대와 작은 식탁 냉장고와 밥솥. 그녀는 낯선 나의 친절에 어색해하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자신의 공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는 진심이었다. 나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를 돕는 것은 나 자신을 돕는 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날수록 내 안에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전문의는 민서의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다고 했다. 의사의 말에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와 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딸이 처음 태어나 내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작고 연약한 생명이 주는 기쁨과 희망을. 그 후로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서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녀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나는 그녀를 위해 신선한 과일과 영양제를 사다 주었고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우리 사이는 점차 편안해졌다. 민서는 내 앞에서 더 이상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제게도 딸이 있었어요. 저를 많이 닮았죠. 아내와 딸이 가장 좋아했던 레스토랑이 바로 제가 당신을 만난 그곳이에요. 내 말에 민서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사장님은 아주 좋은 분이세요. 사장님 딸도 분명히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의 위로는 어떤 값비싼 위로보다 진심으로 다가왔다. 나는 민서에게서 아내와 딸이 떠난 후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를 다시 되찾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매일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태동을 느낄 때마다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나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다. 나는 민서의 배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곤 했다. 쿵쿵쿵. 힘찬 생명의 소리는 나에게 10년 만에 느껴보는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에 대해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한 노숙 여성을 돕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진우 사장님, 혹시 그 여자 뭔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내 귀에도 들어왔다. 나는 그들의 시선과 말들에 개의치 않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서는 힘들어했다. 사장님, 저 때문에 사장님이 곤란해지시는 건 싫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나를 걱정하며 떠나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당신은 내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과 당신 뱃속의 아이를 지켜줄 겁니다. 나의 단호한 말에 민서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통해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우리의 인연은 단순한 동정과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민서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10년 전 나는 아내가 출산할 때도 곁에 없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가족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민서와 뱃속의 아이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나는 회사 업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서의 곁을 지키는데 시간을 쏟았다. 매일 밤 나는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앉아 민서의 아파트가 있는 동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빛나는 작은 불빛 하나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아내와 딸이 함께했던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다시금 느꼈다. 민서와 아이는 내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주는 기적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민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사장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몰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서는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분만실로 들어갔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0년 전에도 이곳에서 나는 아내를 기다렸었다. 하지만 그때는 내 안에 두려움만 가득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민서와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와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애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내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곧이어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작은 눈을 끔뻑거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기의 따뜻한 천이 내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순간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아기는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다. 민서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아기를 보는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 씨 수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떼었다. 민서 씨? 아니, 민서야.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너와 아이를 내 인생의 전부로 만들고 싶다. 나의 고백에 민서는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백만장자의 지위를 내려놓고 한 아기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 되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나는 민서와 아이를 위한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주택이었다. 나는 그동안 텅 비어 있던 내 공간을 민서와 아이의 온기로 채우고 싶었다. 민서는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이내 작은 집을 정성스럽게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칙칙했던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했다. 회사 사람들과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다. 특히 내 동생은 나를 찾아와 격렬하게 반대했다. 형,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 여자. 혹시 형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동생의 말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리 없다. 민서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이었어. 돈이 목적이었다면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겠지. 하지만 동생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형은 그동안 너무 외롭게 살았어. 그래서 착각하는 거야. 그 여자는 형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나는 동생의 말에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결심을 지키기로 했다. 나는 민서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게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 민서는 내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사장님, 저 때문에. 사장님 가족들과도 멀어지시고. 나는 그녀의 입을 막고 말했다. 아니, 내가 선택한 길이야. 당신은 나에게 가족을 되찾아준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거창한 예식장 대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한 집 마당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증인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민서에게 작은 반지를 끼워 주었고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 내가 고마워. 당신이 내 삶에 다시 찾아와줘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 혼자 살았을 거야. 우리의 결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결혼이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서로를 구원하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결혼 후 나는 회사 업무를 대부분 내려놓고 민서와 아이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이라는 뜻의 하늘이었다. 민서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나는 그런 그녀와 아이를 보며 매일매일 행복했다. 아이가 온가리를 할 때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걸었을 때 나는 잃어버렸던 딸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백만장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 나에게는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민서의 따뜻한 손길, 아이의 해맑은 웃음.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나는 민서와 아이를 만나 비로소 10년 동안 멈춰있던 내 삶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되었다. 우리 셋의 삶은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했다. 나는 매일 아침 민서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출근 전 곤히 잠든 아이의 임에 입을 맞추었다. 회사는 더 이상 나에게 성공의 척도가 아니었다. 나는 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덕분에 직원들은 내가 예전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아이를 안고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1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민서는 나를 위해 낡은 카메라를 선물해 주었다. 민준 씨,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아이와 민서의 모습을 담았다. 아이가 기어다니는 모습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하는 모습, 민서와 함께 웃는 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에 우리의 사랑과 행복이 고스란히 담겼다. 나는 민서와 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예전처럼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명품 옷을 사주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민서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 아이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를 처음 먹었을 때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나를 찾아와 민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번은 내 오랜 친구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진우야,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여자, 내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해. 나는 친구의 말에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의 그림자 아니. 민서는 내 삶에 다시 찾아온 빛이야. 그녀는 나를 구원했어. 나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민서와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행복이라고 믿었다. 어느덧 아이는 두 돌이 되었다. 우리는 아이의 생일을 맞아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민서와 나는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이는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며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몰래 닦아냈다. 나는 민서와 아이를 만난 이후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했음을 느꼈다.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심장은 따뜻하게 녹아내렸고 텅 비어있던 내 삶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아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